미국 FOMC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결과를 내놓으면서 시장 불안은 다소 누그러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헝다그룹 사태와 다음 달부터 예정된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 같은 변수들이 남아있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를 중개 행위로 보고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면서 중소형 핀테크 회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사업 모델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면서 고사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계부채 급증에도 이금융권의 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국은 자산 건전성이 나아지고 있다고 자평했지만 금융권에선 대출 상환 유예 조치로 인한 착시 효과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무주택자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를 줄이겠다며 전세 대출과 집단 대출을 막는 바람에 세입자들은 높아진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월세를 낀 반전세로 밀려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중국 대형 건설사 헝다그룹의 디폴트 우려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중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헝다가 연내 계속되는 이자 상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제2의 리먼 사태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강현우 특파원.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헝다그룹 첫 채권 이자 지급일입니다. 간밤에 쉬자인 헝다 회장이 이 투자자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약속하고 나선 상황인데 실제 오늘 이자 지급이 잘 될 걸로 보입니까? 예, 헝다그룹이 어제 이자 두 건 가운데 위안화 표시채권에 대한 이자 2억 3,200만 위안, 약 425억 원을 갚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웨이보 공식 계정을 통해서는 해당 위안화 채권 보유자와의 개별 접촉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자를 전부 갚지는 못하고 일부만 지급했거나 시한을 연장하는 미봉책을 썼을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또 오늘 갚아야 하는 이자 중에서 규모가 더 큰 달러 표시채권 이자 8,350만 달러, 약 993억 원에 대해선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채권 모두 공식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라면 지급일로부터 30일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연말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8천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내년에는 원금 상환도 해야 해서 디폴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만약에 헝다가 디폴트를 맞게 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질 것이다. 그 정도 충격까지는 아닐 것이다. 상반된 주장들이 나오는 중입니다. 어떤 분석에 좀 더 무게가 실립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헝다그룹이 파산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같은 파장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헝다가 본업인 부동산 외에 금융, 전기차, 헬스케어, 식음료 이렇게 벌려놓은 사업이 많아서 어디서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고요. 하지만 헝다의 사업이 중국 내에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에 그 정도까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합니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의장도 헝다의 디폴트로 미국이 직접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지는 것은 많지 않다고 말했고요. 헝다가 금융권 대출이나 회사채로 지게 된 이자 부담 채무가 104조 원 정도 되는데요. 달러 표시 채권은 이 중에서 23%인 200억 달러, 약 23조 원가량입니다.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몇 개나 무너질 정도의 규모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실제 오늘 한국은행과 기재부도 이런 헝다발 변동성 확대를 경고하고 나섰는데 앞으로 우리 시장에 어떤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헝다가 파산한다면 중국 국내 경제에는 일단 상당히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헝다는 중국 전역의 280여 개 도시에서 1,300여 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약 25만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는 8천여 개에 달하고요. 게다가 헝다뿐 아니라 중국의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들도 점점 더 사업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경제는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8.3%에서 8.0%로 또 내년은 6.2%에서 5.3%로 크게 내렸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와 ING도 성장률 전망치를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고요. 골드만삭스는 부동산 부문 활력이 떨어져서 내년 성장률이
기존 전망인 5에서 6%를 밑돌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자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 한국 기업들의 실적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금융시장에도 중장기적인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So long as the recovery remains on track, a gradual tapering process that concludes around the middle of next year is likely to be appropriate. The Evergrande situation, it seems very particular to China. There's not a lot of direct United States exposure. The big Chinese banks are not tremendously exposed, but that you would worry that it would affect global financial conditions. 네, 앞서 간밤 나온 파월 의장의 발언 쭉 살펴보셨는데요. 오늘 내용의 골자, 11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고 내년 여름에 종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연준이 지켜보던 고용 부분에서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추가적으로 진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이퍼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은 없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지만 시장의 관심은 역시나 그 인상 시기입니다. 오늘 나온 점도표 함께 보시죠. 역시 요약을 하자면 내년 금리 인상 전망 이제 연준 내부에서 대세가 되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2022년 점도표를 함께 보시죠. 지금 금리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는 위원들이 전체 18명 가운데 이번에는 9개의 점이 찍혀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7명이었는데요. 2명이 더 늘어나면서 과반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그 폭이 확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무려 9명의 위원들이 지금 1%대 초과로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에 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4년 점도표가 공개가 됐는데 8명의 위원들이 금리가 2%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번 점도표를 정리하면 내년 중반, 그러니까 2022년 하순에 테이퍼링이 끝난 이후 인상을 본격화하면서 2년 사이에 최대 10번 가까이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의중을 내비쳤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주요 투자 은행들은 일제히 의견을 냈는데요. 이번 발언을 다소 매파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JP모건에서는 테이퍼링이 임박했고 또 내년 중반으로 언급이 된 종료 시점이 지금 예상보다 빠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감안했을 때 이 감축 주기를 매 회의시가 아니라 매월로 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라고 언급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따진다면 이 규모가 매월 150억 달러, 하나로 치면 17조 6천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책정된다라고 봤습니다. 또 시티은행에서는 이번 11월에 매입 규모 발표만 나는 게 아니라 축소를 동시에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매입 규모는 JP모건과 동일하게 150억 달러로 매월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짚은 부분이 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잠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간밤 연준에서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습니다. 지난 6월에 7%로 제시를 했던 전망치를 이번 9월에서 5.9%로 제시를 하면서 1.1% 낮게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표에 대해서는 올해 말에 3.7%로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티그룹에서는 이 부분, 인플레이션 부분을 변수로 지목한 겁니다. 이 델타 변이 확산을 우려하면서 물가는 더 뛰고 성장은 둔화한다, 이렇게 연준에서 전망을 내놓은 거죠. 이에 대해서 제이미 다이번 JP모건 CEO도 향후 몇 개월간 이러한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연준이 급격한 대응, 그러니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관련 정책 추진 속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의견을 시사했습니다. 이 월가 IB가 제시한 변수 요인들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서 웰스파고의 의견도 주목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이 9월 고용 지표와 부채 한도 그리고 셧다운 이슈들이 테이퍼링 추진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꼽고 있습니다. 앞서도 파월 의장이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을 두고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타결을 촉구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사상 초유의 디폴트 사태에 빠진다면 이 경제와 금융시장 심각한 충격을 안길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또 웰스파고에서도 여기에
함께 9월 30일에 기로가 갈리는 이 셧다운 우려에 대해서도 연준이 주시하고 있다고 봤는데 고용과 부채 셧다운 이 중 하나라도 트러블이 생긴다면 시장의 금리 인상 예측은 완전히 빗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가에서는 연준 위원들 간의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오늘 발언들을 굉장히 매파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테이퍼링 관련 문구가 모호하게 표현이 된 것은 아마 연준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제시를 한 부분이 이제 연준 위원들도 시기마다 교체가 되는데요. 지금 과반수를 겨우 넘긴 상황에서 2명의 위원들만 비둘기파로 교체가 되더라도 점도표와 금리 정책에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에서도 위원들 간의 의견 불일치가 과반수를 겨우 넘긴 상황에서 부각이 되는 만큼 파월 의장의 임기 연장 여부와 함께 시장에서는 작은 이슈 하나로 큰 변화가 올 수 있으니 긴장을 늦추지 말고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월가에서는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테이퍼링이 가까워졌다는 소식과 함께 중국의 헝다그룹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우리 증시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도 관심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FOMC 결과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이 헝다그룹 사태와 미국의 부채 협상 같은 변수들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시각을 내놨습니다. 정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9월 미국 FOMC 회의에서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시기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테이퍼링이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작돼 내년 여름쯤 종료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점도표에서는 18명의 위원 가운데 절반인 9명이 내년 금리 인상을 점치며 지난 6월 대비 2명 늘어났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FOMC 결과가 시장 예상에 부합한 만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FOMC 결과 내용에 대한 반응은 그냥 무덤덤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점도표에 대한 변화라든지 현재 경기 평가, 향후 테이퍼링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한 내용들은 예상 범위에 대한 내용들만 코멘트되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정도로만 보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는 부채 한도를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법안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21일 하원을 통과하며 한 고비를 넘긴 상황. 하지만 상원에서는 6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양분하고 있는 만큼 공화당의 압도적인 반대에 직면할 경우 미국 디폴트라는 큰 변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 헝다그룹 파산 우려의 경우 제2의 리먼 사태와 같은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 글로벌 증시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미 중국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헝다그룹하고 계속 면담을 해왔고 다 일부 통제 가능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디폴트가 나도 시스템 리스크로는 확산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디폴트 소식이 나오면 시장 한번 급락을 하겠죠. 그게 시스템 리스크면 그때도 시장은 이제 추세가 꺾이는 건데 시스템 리스크로 안 가면 그게 이제 바이 찬스가 되겠죠. 이처럼 체크해야 하는 국제 변수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다음 달부터 시작될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국내 상장사들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동기 대비 44%가량 상승했습니다. 3개월 전 전망치 대비 6%가량 상향 조정된 수준인데 이 같은 실적 개선세가 3분기 이후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주요 변수입니다. 4, 4분기 이후에 그 시클리컬 경기들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실제 실적의 불확실성도 4분기 이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발표하는 4분기 이후에 대한 포워드킹한 아웃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 역시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수급 문제와 함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여기에 정부와 국회의 빅테크 기업 규제 이슈가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를 연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 역시 우리 증시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추석 연휴 이후 4분기 시작을 앞두고 방향성을 찾지 못한 주식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다양한 대내외 변수들과 국내 증시의 전망까지 짚어봤고 그렇다면 앞으로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증권부 박혜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박 기자, 네. 오늘 우리 증시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었는데 네. 다행히도 헝다그룹 파산 공포가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도 일정 부분 진정세를 보이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경계심을 내비치며 각각 0.53%, 0.94%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고요.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다가 점차 상승폭을 축소하더니 전거래일 대비 0.5원 오른 1,175.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증권가에선 미국 연준이 연내 테이퍼링 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강달러 기조가 뚜렷해졌고 중국의 헝다 사태로 인해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이 한국 경제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영향을 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지금 우리 증시에는 이 네이버, 카카오 두 종목이 미치는 영향이 좀 상당한 상황인데 이들 두 종목 오늘도 그렇게 많이 좋지 않았네요. 네, 맞습니다. 두 종목 모두 오늘 하락 마감했는데요. 카카오의 낙폭이 훨씬 컸습니다. 카카오는 전거래일보다 3.77% 하락하며 LG화학의 시가총액 6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이 금융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게 지난 7일이었는데 이후 카카오는 오늘까지 약 27%가량 하락하며 시가총액 7위까지 물러난 겁니다. 네이버는 지난번 뉴스앤마켓에서도 다뤘듯 증권업계에서 이번 빅테크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이라고 보는 종목입니다. 오늘 0.74%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네이버에 자금을 넣은 건 6거래일 만입니다. 그렇군요. 뭐 상황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저가 매수를 좀 기대하고 들어가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앞서 이 다양한 대외 변수들도 있는 상황이고 우리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네. 전문가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제안하는 투자 전략이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증시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른데요. 큰 틀에서 보면 강한 상승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 대다수였습니다. 네. 박스권 안에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힘을 받을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조금씩 나뉘었지만 대체적으로 꼽은 종목들을 정리해보면 흔히 리오프닝이라고 하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이 코로나19 악재로 타격을 받은 종목들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주가 흐름을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분위기인가 네, 보네요. 그렇습니다. 네, 리오프닝, 경기 민감주의를 좀 주목해서 봐라 이런 건데 올해 초에 처음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때도 아마 증권가에서 이런 전망을 비슷하게 내놨던 것 같은데 비슷한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도 좀 많이 짚어봤죠. 경기 민감주 어떤 게 좀 꼽힙니까? 네, 대표적으로는 항공주 또 여행 관련주 등이 있습니다. 예. 최근과 같이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는 실적과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3분기에는 적자였지만 올해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종목 중에 전분기와 비교해서도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의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또 추정기관 수 3곳 이상 데이터가 있는 경우로만 집계를 했다는 점 참고하시고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 대표적으로 위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은 강원랜드와 호텔신라, LNF 등이 있었습니다. 강원랜드나 호텔신라는 대표적인 리오프닝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들입니다. 강원랜드는 보시다시피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이 1,034%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텔신라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고 2분기와 비교해서도 10.3%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한번 짧게 들어보시죠. 전 세계적으로 딜레버리징이 시작된 거고요. 과도한 내년 이 기대감이 내려와야 좀 시장이 반전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제조업 쪽에 베이스에 있는 것들은 약할 것 같고요. 리오프닝 정도 항공업종 제일 나 보이고. 성장주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반 정도는 가져가고 나머지 반이 있을 텐데 주가의 방어적인 성격의 주식들을 좀 섞어놔야 되겠죠. 이게 이제 결국 뭐냐면 통신이라든지 배당주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인프라 투자 또는 정책 수혜주예요. 조정 국면이 끝나가는 무렵이 돼서는 백신 접종 끝나고 나면 서비스업이 지금보다 확 더 좋아질 거고 운송 이런 쪽에 대해서도 점수를 줘야 되겠죠.
네, 리오프닝 관련주와 함께 배당주나 정책 수혜주를 주목해라라는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정책 수혜주라고 하면 너무 좀 네. 막연한 것 같고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정책에 어떤 종목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실적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옥석을 가려내기 쉬울 텐데요. 예. 네, 마찬가지로 대형주 중에서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는 동시에 실적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준은 전분기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이 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선 폭발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되는 종목들 한번 꼽아봤습니다. 먼저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수소 경제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죠. 예. 이에 따라 탄소 섬유 등 수소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는 이 효성 첨단 소재의 주가가 최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3분기 실적 또한 굉장히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9,323억 원, 1,373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46%, 1,056%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또 2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줬는데 이와 비교해서도 각각 7%, 16.5% 늘어나는 등 실적 성장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태양광 전문 기업인 OCI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86%, 958%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로 좀 친환경 정책 쪽이네요. 배당주를 노려보라는 건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어떤 얘기예요? 네, 사실 증권업계에선 찬바람 불 땐 배당주에 관심 가져라 이런 말이 굉장히 흔합니다. 예. 네,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연말 배당을 노리고 고배당주에 관심을 가지라는 조언인데요.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분기를 약세장으로 보는 하우스잖아요. 저희는 가능한 한 안전자산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나 유동성 위축이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금융주나 아니면 배당과 관련된 주식 쪽이 조금 피해 있기가 좋은 주식이 아닌가라는 쪽의 생각이고요. 우리나라의 경기 민감 주식들이 대부분 중국과 연동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주식이나 산업 쪽은 조금 주의를 요한다라는 쪽이고요. 조정이 많이 진행되고 나면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아마 가격이 많이 하락한 성장주나 이런 부분들은 그때 가서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보다는 좀 배당 수익을 노려보라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고배당주 하면 어떤 종목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증권, 은행, 보험 등으로 구성된 금융주가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힙니다. 예. FN 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증권이 7.44%로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요. 우리금융지주와 NH투자증권, 기업은행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BNK 금융지주나 DGB 금융지주, 또 하나금융지주 등도 6%대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또 앞서 인터뷰에서도 잠깐 나왔듯 통신주 역시도 올해 배당 수준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T의 경우 올해 추정 주당 배당금이 1,613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하나금융투자는 1,800원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봤습니다. LG U+도 올해 배당 성향을 40%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정리를 하자면 국내외 여러 변수들로 남은 하반기 변동성이 확대되는 만큼 무리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고 기업의 실적 등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다는 분석입니다. 예,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국내 중소형 핀테크 회사들이 서비스 중단이라는 초대형 위기를 맞았습니다. 카카오, 네이버에 대한 당국의 규제 유탄을 맞은 건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투자 유치도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이용자 정보를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A업체. 내일 이후부턴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금융 플랫폼 안에 금융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대부분을 금융소비자법상 광고가 아닌 중개 행위로 보고 서비스 중단을 요구해서입니다. 맞춤형 상품 추천이 핵심 서비스였던 터라 사업 모델을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 투자자들 역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받았으면 성과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돈을 까먹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안 좋겠죠? 해결할 수 있는 거냐 궁금해는 하시죠. 문제는 현재로선 서비스 중단 말곤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핀테크들은 앞날이 캄캄합니다.
금소법에 따라 보험 상품 추천을 하려면 법인 보험대리점을 등록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언제가 될지 기약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없는 살림의 미래를 보고 확보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이 오히려 핀테크들에겐 독이 된 셈입니다. 업체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핀테크들이 망분리 보안 시스템 구축 등 마이데이터 사업 인프라에 투자한 돈은 10억 원 이상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발전이 빠른 것도 아닌데 과도한 규제가 다시 재개되면서 핀테크 업체 피해가 커질 걸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로 경기가 어렵고 금리까지 높아지고 있는데 뜻밖의 수치가 나온 겁니다. 정호진 기자가 그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올 들어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이금융권의 연체율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올 상반기 저축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에 비해 1%포인트 줄었고 카드사와 보험사의 연체율도 같은 기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연체율이 개선되면서 이금융권의 자산 건전성도 나아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연체율이 줄어든 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에 따른 착시 효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원리금 상환이 계속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체율 자체가 감소한 것이 실질적인 신용 상태의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지난 7월 말까지 전 금융권에서 만기가 연장됐거나 이자 상환이 유예된 대출 잔액만 약 121조 원. 이 가운데 대출 상환 유예 금액은 은행이 많았지만 대출 건수는 오히려 이금융권에서 많았습니다. 적은 금액이더라도 대출 상환 기한이 유예될 경우 잠재적인 부실이 누적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잠재적인 위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괜찮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연착륙을 하긴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고값 빚는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아울러 대표적인 잠재 부실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다중채무자는 사상 처음으로 반년 새 10만 명 가까이 늘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이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대출 만기 연장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며 결국 시한폭탄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니냐, 도덕적 해이가 이제 생기면서 이제 연체 규모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원금을 단순하게 이제 연장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장기간에 걸쳐서 부분 이제 상환할 수 있는 조치가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나. 연체율 개선은 지표상일 뿐 실제 이금융권의 대출 만기 연장이 국내 금융시장의 잠재부실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네, 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소식이죠? 예, 첫 번째 키워드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입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기사 나올 텐데요. 작년 12월에 나온 기사들입니다. 정부가 전기료를 유가에 연동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요금 폭탄이 현실화된다 이런 우려들이 많았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아니었습니다. 네. 올 들어 유가는 꾸준히 올랐지만 지금 3분기까지 전기료는 킬로와트당 3원 오히려 할인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생활을 돕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전기료가 4분기부터는 다시 올라간다고 합니다. 한전은 다음 달 1일부터 전기료를 킬로와트당 0원으로 전분기보다 3원 올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월 평균 350kW를 사용하는 4인 가구라면 전기료가 월 최대 1,050원 오르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전기요금 마이너스 3원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요금을 오히려 돌려줬다 이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전기료는 크게 이제 기본료의 전력량 요금 그리고 기후 환경 요금과 연료비 조정 요금 이렇게 네 가지를 합쳐서 계산을 하는데 예. 이 중에서 연료비 조정 요금은 올해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이 되면서 생겼습니다. 이 킬로와트당 마이너스 3원
3원이라는 건 연료비 조정 요금을 통해 기존에 내던 전기료보다 오히려 감액해줬다는 뜻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기존에 내던 전기료를 킬로와트 시당 3원만큼 깎아줬다 이거네요. 예. 유가에 연동하겠다고 하더니 오히려 할인의 명분으로 쓰인 셈입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8년 만에 처음으로 전기료가 올랐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직 나아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왜 오른 걸까요? 뭐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든 전기료를 눌러왔었는데 연료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더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게 이유입니다. 이미 한전의 2분기 영업 손실은 7,600억 원으로 6분기 만에 적자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이번 4분기에도 연료비 상승분을 감안한다면 연료비는 13.8원이 올라야 맞습니다만 직전 분기보다 최대 3원까지만 변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한선 때문에 3원밖에 못 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가구당 많아야 월 1,000원 정도 더 오르는 거니까 이번엔 뭐 큰 부담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연료비 상승을 감안하면 아직도 전기료가 턱없이 낮다라는 말이 됩니다. 앞으로 매분기 계속 오를 가능성도 적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건 이 정부의 기준입니다. 처음엔 전기료를 연료비에 연동하겠다고 하더니 다시 코로나 때문에 전기료를 낮춘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연료비 상승을 감안해서 다시 높인다고 했다가 기준이 좀 들쭉날쭉인 것 같죠? 예, 맞습니다. 당초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을 하면서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미리 변동 요금을 예고하면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네. 하지만 그때 정부 입맛에 맞춰서 다른 기준이 적용이 되면서 오히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입맛대로 기준이 달라진다면 당초 정책의 취지는 무색해지는 게 아닌지 싶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예, 두 번째 키워드, 넷플릭스 신기록, 한국도 수혜입니다. 예. 넷플릭스가 한국인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한국인들의 넷플릭스 결제 금액과 유료 결제자 수가 역대 최대를 경신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YG앱 리테일 굿즈가 만 20세 이상 한국인의 카드 결제액을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달 한국인의 넷플릭스 결제액은 753억 원으로 1년 전 424억 원보다 78%나 성장했습니다. 연령별로 봐도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20%대 높은 결제자 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네, 요즘 디즈니 플러스를 비롯해서 OTT 경쟁자들의 한국 진출이 계속 예고되는 와중에도 넷플릭스의 선전이 두드러집니다. 여기에는 역시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중에 한국 작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겠죠. 당장 이 신작 오징어 게임이 엄청난 인기몰이 중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신작 오징어 게임이 현재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동권을 비롯한 각국에서 1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세계 순위로는 2위에 올라와 있고요. 심지어는 넷플릭스가 진출하지 않은 중국에서도 이 중국 SNS에서 오징어 게임에 대한 해시태그가 6억 뷰가 넘어가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화 부문에서는 이미 승리호나 킹덤 또 살아있다 같은 우리 작품들이 세계 1, 2위를 점한 바 있습니다. 이 한국 콘텐츠의 우수성이 입증되는 것 같아서 뿌듯하긴 한데 거대 OTT 공룡에 우리 소비자 모두가 좀 종속돼 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 토종 OTT들이 지금 한국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콘텐츠로 승부를 보겠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글로벌 OTT들이 막강한 콘텐츠를 내놓는다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이 글로벌 OTT 공룡 안에서 활약하는 한국의 콘텐츠를 응원해야 할까요? 아니면 OTT 공룡에 맞서는 토종 OTT를 응원해야 할까요? 또 하나의 딜레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런 플랫폼의 종속은 나중에 가서는 문화의 종속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예, 마지막 키워드 합법 코인 거래소 이용하려면입니다. 예.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신고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레인 25일부터는 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는데요. 당국에 따르면 연휴 직전까지 신고된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을 비롯해 모두 4곳입니다. 또 고팍스와 한비코도 현재 기한 내 신고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신고된 거래소들을 통해서 거래하시던 분들은 한숨 돌렸겠다 싶습니다만 그만큼 엄격하게 지켜야 할 원칙 같은 것도 생겼다고요? 맞습니다. 신고를 마친 거래소들이 일제히 앞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을 고지하기 시작했는데요. 자금 세탁 방지와 고객 확인 절차들이 더 까다로워질 걸로 보입니다. 예. 업비트와 빗썸의 공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고객 확인
확인 의무가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가상자산 거래가 자금 세탁에 활용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신원과 거래 목적, 자금 출처 같은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업비트는 간단한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이런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들 코인 거래소를 이용하려면 모두가 이런 절차에 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확인 절차를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해당 거래소에서 매매나 입출금이 제한이 되고요. 만약 아직 체결을 하지 않은 주문이 있다면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계정이 만약 여러 개라면 모든 계정들에 대해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업비트의 경우 K뱅크를 통해서만 입출금 거래를 허용하고 있지만 실명 계좌 인증 절차는 K뱅크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금 세탁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숨기고 이 코인 거래소에서 마치 합법적인 자산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빗썸은 일부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 확인 과정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자 이 소득 증빙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확인 결과 요주의 인물로 확인이 되면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고객 확인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고객의 위험도에 따라 6개월이나 1년 또는 3년 단위로 고객 확인을 계속하게 됩니다. 또 휴대폰 본인 확인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을 제외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고객 확인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는데 고객 확인을 할 수 없다는 말은 즉 거래소 이용이 어려워진다는 뜻이 됩니다. 네, 앞으로 코인 거래소에 금융회사 수준의 의무를 지우겠다라는 취지인데 신뢰도가 높아진다면 그만큼 더 시장이 활성화되는 데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네, 국내 중고차 시장 1위 기업 K카가 다음 달 국내 증시에 입성합니다. 미국 중고차 업계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카바나처럼 비대면 거래 혁신을 주무기로 삼았는데 매출도 3년 새 500%가 넘게 급성장했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아니 훤히 보이는 유리벽의 주차타워 같은 건물. 겉만 봐선 그냥 자동차 전시장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건물은 거대한 자동차 자판기입니다. 온라인으로 사고 싶은 중고차를 구매하면 집으로 배송은 물론 이 자판기를 통해 차량을 직접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곳의 오프라인 매장 없이 카바나는 이 같은 온라인 매매만으로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3년 매출이 550%나 늘면서 시가총액은 무려 554억 달러, 우리 돈 약 66조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된 데다 중고품 소비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뀐 덕분입니다. 다음 달 코스피 상장을 앞둔 K카는 이러한 중고차 혁신의 아이콘인 카바나를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카바나가 온라인 매매를 통해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만큼 미래 성장의 열쇠를 온라인에서 찾겠다는 보관에서입니다. 미국 내에서 마켓 시어가 0.5%에 불과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는 60조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그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사실 좀 따라하고도 싶고 또 이 분석을 해보면 저희가 너무도 유사한 면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올해 상반기 K카는 지난 한 해 실적에 맞먹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온라인 거래 매출이 오프라인의 3분의 1 수준인 3,22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5% 넘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4만여 대 수준인 지금의 온라인 시장은 4년 뒤 30만 대를 바라볼 만큼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 마련, 그것이 이번 K카 상장의 이유입니다. IPO를 통해서 들어오는 회사의 자금들은 또 이 이커머스를 그 활성화하기 위한 IT 투자에 또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해서 회사를 계속해서 성장시킬 예정. IPO 흥행에 성공한다면 K카의 몸값은 최대 2조 원대에 이를 전망. 이번 상장을 계기로 K카가 과연 한국판 카바나로 거듭날 수 있을지, 또 영세 업체들로 난립해 있는 중고차 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줄고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 계약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로 대출이 막힌 세입자들이 비싸진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정부의 대출 옥죄기 규제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정부는 임기 막판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집단대출 등 전방위로 대출을 막고 있습니다. 이에 세입자들이 높아진 전셋값을 추가로 감당하지 못해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전세 대신 반전세 계약을 하는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분기 30%대 초반에서 1년 만에 40%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으로 전세값도 같이 올랐고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가격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무주택자들은 전세값 상승으로 인해 새로 전세를 구하려면 같은 보증금에서 월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2년 전 전세값이 7억 원이었지만 올해 초에는 보증금 7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의 반전세 계약이 거래됐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한 세입자라면 꼼짝없이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전세자금까지 대출하는데 제한을 크게 둔다면 중산층 이하의 임차인들에게는 영향이 좀 크게 됩니다. 실제로 전세자금 대출을 크게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 방안이고요. 일부 은행에서는 신규 전세 대출을 막았고 금융당국은 조만간 가계대출과 관련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최근 LH가 파주와 시흥에서 분양한 공공주택에도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현금이 부족한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을 포기한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대출 총량을 관리하더라도 무주택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네, 증권가 이슈 들어보는 여의도 레이더 시간입니다. 목요일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자, 추석이 끝나고 또 많은 분들이 긴장하면서 오늘장을 맞이하셨을 텐데 다행히 또 잘 끝났습니다. 오늘도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제가 지난주에 ETF 시장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예. 오늘은 이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ETN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작년에 ETN과 관련해서 증권가에 좀 큰 이슈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작년 ETN 하면 또 원유 예. 생각이 나는데 이제 원유 선물 ETN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그 코로나19와 또 원유의 공급이 좀 많아지면서 원유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오르지 않을까 하면서 상승에 베팅을 했던 투자자들이 많았는데요. 예. 그러나 지난해 4월까지 원유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면서 이 원유 ETN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크게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 원유 ETN이 뭐 개미 지옥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던 거죠. 이 ETN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속출을 하면서 거래소에서는 신규 ETN 상장을 금지시키기도 했고요. 괴리율이 높은 ETN의 경우는 매매 거래 정지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ETN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침체한 경향이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작년에 이랬기 때문에 ETN 투자가 주목을 받은 반면에 또 이제 그 가운데 또 주춤한 상황이 또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ETN 시장이 그러면 최근에 다시 또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또 하반기부터 ETN 신규 상장 금지가 일부 완화가 됐습니다. 이 기초자산의 가격의 변동성이 낮은 경우는 2배까지 레버리지가 가능하고요. 변동성이 큰 경우는 기초자산의 등락률만큼만 투자하도록 해서 금지 조치를 좀 풀어준 겁니다. 또 그러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원자재를 기초자산으로 한 ETN 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 건데요. 예. 특히 금과 은 ETN 상품이 많이 출시됐습니다. 9월에만 이번 달에만 KB증권, 미래에셋, NH, 한투, 메리츠증권 등이 금은 선물 ETN을 출시했습니다. 예, 또 원자재에 연동이 된다고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ETN이 뭐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상품입니까? 이 ETN은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 증권입니다. ETF처럼 거래소에서 상장돼서 주식처럼 거래가 되는데요. 채권 형식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ETF와 달리
달리 만기가 있습니다. 이 만기가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나요? 뭐 보통 1개월일 때도 있고요. 3개월, 6개월 다양하게 있지만요. 예. 대부분이 좀 1개월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원자재나 금리, 또 주가 등 다양한 기초 자산을 연동한다는 점은 ETF와 유사하지만요. 예. 자산운용사에서 만드는 ETF와는 다르게 ETN은 증권사가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또 10개 이상 종목을 담아야 하는 ETF, 또 다르게는 최소 5개 종목만으로는 ETN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 이 구성 종목 수가 적기 때문에요. 비교적 발행 규제 요건이 덜 까다롭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더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ETF로 나오기 힘든 투자 상품들이 좀 ETN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래서 좀 분산 투자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일단 만기가 있고 뭐 원자재나 금리, 주가 등 다양한 자산에 연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증권사에서 출시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오 기자가 금은 ETN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금이랑 은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금과 은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가격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친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인플레이션으로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지면서 금과 은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특히 은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에도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친환경 트렌드 속에서 산업재로서의 수요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증권과는 관련된 ETN 상품을 계속 내놓으면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국내에서는 ETN을 8개 증권사가 발행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총 5개 증권사가 금과 은 관련 ETN을 출시했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전통적인 상품입니다. 금과 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더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고요. 요즘 보면 뭐 원자재도 정말 다양하고 투자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금, 은 말고 또 어떤 원자재가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혹시 앵커님 커피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아, 저도 커피 정말 좋아하는데요. 요즘에는 이 커피 원두가 강하게 가격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생산을 하는 세계 원두 생산 1, 2위국인 브라질과 베트남에서 이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건데요. 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올해 한파와 가뭄으로 커피 생산이 줄어들었고요. 베트남은 코로나19로 커피콩을 생산하는 지역을 봉쇄했다고 합니다. 이 생산국의 상황은 좋지 않은 반면 미국이나 유럽 등은 백신이 보급되면서 이 외부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서 커피 수요가 많이 늘어난 거죠. 이 미국의 뉴욕 상품거래소에서는 국제 원두 가격 기준이 되는 커피씨 선물 가격이 연초보다 50% 정도 올랐습니다. 이 대표적인 커피 선물 ETN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아이패스 시리즈 B 블룸버그 커피 ETN이 있는데요. 예. 연초 대비 40% 가까운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뭐 철강이나 이런 쪽을 생각했지 커피는 또 네.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인데 상황이 이렇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이제 은 얘기도 또 해주셨지만 친환경이 이렇게 대세로 떠오르면서 부각이 되는 원자재들도 많을 것 같은데 뭐 원자재뿐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ETN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뭐 친환경 트렌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또 ESG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된 원자재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국내보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N이 좀 더 다양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국내에는 상장되지 않았지만요. 탄소 배출권의 가격을 추종하는 ETN 상품도 있고요. 예. 또 다른 친환경 관련 원자재로는 니켈이 있습니다. 예. 이 니켈은 전기 자동차에서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원자재인데요. 뭐 대신증권에서 나오는 대신 니켈 선물 ETN 등 국내에서도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니켈 선물 ETN도 주목할 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만 들어보면 너무 좋은 투자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ETN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려감이 더 앞서실 것 같기도 해요.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또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기도 한데요. ETN은 파생결합 증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종목보다 더 까다롭고 좀 더 복잡한 구조고요. 수수료도 그래서 ETF보다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 문제가 됐던 것처럼 괴리율도 잘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이 괴리율 같은 경우는 ETN의 경우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는 LP의 역할을 증권사가 담당을 합니다. 이 증권사의 역량에 따라서 괴리율의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괴리율이 기준 이상으로 지속되면요. 상장 폐지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요. 저번처럼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가 얼마나 잘 거래를 하고 있느냐, 잘 운용하고 있느냐 이 괴리율도 따져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ETN을 선택할 시에 증권사도 좀 잘 보고 선택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장기적으로 ETN을 투자하실 경우에는 선물을 교체할 때 드는 비용인 롤오버 비용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4월 선물을 가지고 있다면 만기 이후 뭐 6월이나 7월로 선물을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요. 예. 이 선물 같은 경우 주로 한 달 단위로 만기가 있습니다. 이 만기 시에 기존 선물 매도하고 새로운 선물을 사는 데 드는 비용인 거죠. 이 주로 한 달 단위 만기인 ETN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이 점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추석이 끝나고 뉴스플러스 외전도 또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오늘 오 기자가 진행을 하는 날이죠? 네, 맞습니다. 추석 끝나고 또 연휴를 뉴스 외전으로 또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뉴스 플러스 이후에 한국경제TV 뉴스 채널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이 참여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뉴스 플러스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을 보셔야 참여 가능하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